예, 앞에 번 강의에서는 그 작금 한반도 주변에서 발생한 그 공무원 피살 사건 그리고 종전선언의 문제점 등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약속했던 대로 두 번째 주제는 그 중국 관련 문제인데 지금 중국이 지구 전체에서 급속하게 외톨이가 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최근에 유럽에 있는 나라들, 특히 EU, 그리고 특히 독일이 중국의 행동을 노골적으로 이제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에서 독일마저도 중국을 비난하게 될 경우에 중국이 그 세계에서 차지하는 입지는 뭐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 그 주제를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앞서서 지금 미국이 중국으로 하여금 엄청나게 분노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그 군사 연습을 최근에 했습니다. 예, 지금 제 기사 영문으로 하나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With an eye on China, Reaper drones trained for maritime war. 그 With an eye on China는 중국에다 초점을 맞췄다는 그런 소리겠죠. 리퍼가 우리가 그 지난 1월 달에 그 솔레이마니를 살해했던 미국의 무인 비행기입니다. 그 리퍼라는 것은 뭡니까? 그 우리말로 하면은 저승사자라고 그랬죠. 저승사자 드론을 바다에서의 전쟁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원래 그 드론이 가서 싸우던 지역이 주로 중동이었습니다. 중동의 테러리스트와 싸웠고 이것은 그 정규적인 전쟁이라기보다도 테러리스트 암살용으로 쓰던 그런 무기인데 이거를 미국이 태평양에서 한번 써보겠다라고 하고 훈련을 했는데 훈련하는 부대의 부대원들이 여기 전부 다 여기다 자기 부대 마크를 다 달죠. 깃발 달고 부대 마크 다는데 그 부대 마크가 정말 중국에 보면은 분노를 어마어마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진입니다. 그 훈련 이름이 Agile Reaper 2010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훈련 이름이 민첩한 저승사자예요. 근데 그 마크를 잘 보세요. 보니까 중국의 지도 모양을 이렇게 빨갛게 그렸습니다. 그 위에다가 리퍼가 날아가는 그림을 그렸는데 리퍼가 그 서양에서는 긴 낫이라고 그랬죠. 긴 낫. 이렇게 그 뭐 엄청나게 큰 낫입니다. 그 큰 낫을 그리고 거기에 그 해골을 그렸습니다. 이거를 중국 사람이 보면은 엄청나게 기분이 나쁠 텐데 바로 훈련 이름을 Agile Reaper, 민첩한 저승사자 또는 민첩한 큰 낫 이런 뜻이죠. 하고서 이 중국을 저렇게 그려놨다는 것이 미국이 아주 뭐 노골적으로 중국한테 이제 도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미국 공군이 쓰는데 공군이 쓰고 그리고 리퍼도 이제 조종을 하죠. 당연히 무인 조종기지만은 사람이 직접 타고 조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밑에서 이제 이제 조종하는 그런 방식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 비행기는 미국 사람들이 저거는 속도도 느리고 한 500km가 채 못 됩니다. 그리고 스텔스도 아니기 때문에 중동에 있는 나라에서는 뭐 싸울 수가 있지만은 중국이라든가 러시아 같은 그 급이 높은 적국에서는 도무지 쓸 수 있는 무기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격추해버리면 다 끝나기 때문에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미국 공군이 아니다. 러시아하고 차이나 이런 데 나라랑도 싸울 수 있는 그런 전술을 한번 개발해 보자. 그리고 바다 위에서도 한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전술을 개발해 보자 해가지고 지금 그 훈련을 이제 실시를 한 겁니다. 그게 바로 지난주 얘기입니다. 지난주에 있는 그런 기사들인데 MQ-9이라는 카셈 솔레이마니 죽을 때 저희들이 자세하게 소개했던 무인 비행기 중에서는 저게 제일 이제 최신형이죠.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이 이제 쉬지 않고 개발되고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제일 최신형인데 이제 이것을 좀 더 복잡한 전선에서도 그러니까 무기가 별로 좋지 않은 그런 테러리스트만 향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고도화된 적에게도 이것을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for a more complex fight라고 그랬습니다. 더 복잡한 전투를 한번 해보자 하고서 이 실험을 지금 미국이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갖고 9월 21일 날 루터넌트 코널 브라이언 데이비스라는 사람이 에어포스 매거진하고 이제 인터뷰를 했던 그 기사가 이제 나와가지고 중국으로 하여금 엄청난 그 분노를 이제 일으키게 하는 겁니다. 이 훈련이 The First Training Event Focused on Those Tactics in the Pacific. 바로 이렇게 복잡한 전투, 그러니까 수준이 있는 적하고 한번 싸워보는 그 연습을 처음으로 했던 것이 바로
태평양에서 한번 써보려고 그 전술을 연마한 것이다. The exercise at Naval Air Station Point Mugu, California began September 3rd and will end September 29th. 그러니까 거의 한 달 동안 포인트 무구라는 그 군사 기지가 있는 지역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 거기서 이제 이 훈련을 실시했는데 9월 3일부터 9월 29일까지 거의 한 달 동안 진행된 훈련이고 MQ-9 세대가 아예 3함대에 배속이 됐습니다. 그 함대의 정식 무기로 배속이 됐고 이 무기를 써가지고 한번 태평양에서 전쟁하는 연습을 미국이 그 전술을 개발하는 훈련을 지금 하였다라는 뉴스가 나온 것이죠. 중국이 엄청나게 화가 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중국의 관영 매체들은 조종사가 있든 없든 중국 영공을 침범하면은 반드시 격추할 것이다. 중국이 능히 격추할 실력이 됩니다. 저것은 이란에 가서도 격추당한 적이 있었고 그냥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은 적도 격추할 수 있어요. 시속 500km가 안 되니까 속도도 별로 빠르지 않고 로켓만 잘 쏘면 맞출 수 있는 겁니다. 강하게 반발했다. 미국과 중국의 군사적 갈등이 구체화되고 있으며 긴장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중이다. 미공군 매체인 에어포스 매거진은 이제 9월 3일부터 9월 29일까지 동부 캘리포니아의 한 군사기지에서 MQ-9 리퍼를 태평양 바다 위에서도 싸울 수 있도록 하는 전술훈련을 실시하였다. 이 무인 전투기는 14시간 동안 비행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공대지 미사일, 그러니까 하늘에서 땅으로 쏘는 미사일을 14발까지 장착할 수 있다. 그래서 지상 구조물 폭격에도 이용될 수 있다. 그러니까 폭격도 하고 그리고 이제까지 사용된 그 경험을 보면은 주로 이제 요인 암살용으로 쓰는 그리고 지금 방금 저희들이 그림으로 보여준 대로 그 에자일 리퍼라는 훈련을 하는 부대 그 훈련 마크가 바로 중국을 노골적으로 겨냥하는 그런 마크라는 것이 이제 중국 사람들을 무지하게 분노하는 그런 자극제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통화일보에도 이 보도가 된 내용이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은 에어포스 타임스에 나왔던 그 기사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뉴스는 뭐냐면은 지금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말하고 지금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작전은 전방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한테는 경제를, 미국한테는 안보를이라고 할 수 없는 거가 미국이 중국 경제를 지금 붕괴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서 중국 경제를 도와주고 우리도 도움을 받는 일을 한다는 것은 좀 어폐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요거는 월스트리트 저널에 나온 기사입니다. 2020년 9월 28일자 요 며칠 전 기사인데 기사의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US sets export controls on China's top chip maker. 중국의 가장 큰 컴퓨터 칩이죠. 칩 공장에 대해서 미국은 수출 규제 조치를 취했다. 그러니까 미국의 기술이 들어간 물건들, 미국이 이제 그러죠. 미국 물건을 만드는 회사들, 하청 회사들한테 이거를 누구한테 팔 때는 미국의 허락을 받으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국의 기술 지원을 받아서 뭐를 만들었다. 이걸 우리가 다른 나라에 팔 때는 그 기술 지원을 해준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바로 중국에서 가장 큰 반도체 생산업체가 미국으로부터 기술 지원을 다 받고 이제 컴퓨터 칩을 만드는데 이 컴퓨터 칩 네가 다른 데 팔 때 우리의 통제를 받아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화웨이가 5G 통신회사 전자회사인데 화웨이가 제대로 작동을 하려면은 계속해서 반도체를 이제 놔야 되는 것이죠. 반도체를 수입해서 쌓아놓고 있어야지 화웨이 제품을 만들 수 있는데 바로 중국 회사 저 회사가 화웨이한테 물건 팔 때 미국의 허락을 받으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설하는 우리나라 어떤 그 평자는 이제 중국 경제의 20%가 이것 때문에 이제 붕괴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 말까지 할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는 아주 정말 심각한 조치인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그냥 제가 그 신문 기사를 여러분들하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미국의 상무부가 미국의 컴퓨터 칩 회사들에게 명령을 했다. 특히 중국의 SMIC라는 중국에서 제일 큰 칩 만드는 회사에다가 너희들이 특정 기술을 수출할 경우 반드시 미국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왜냐하면은 그것이 군사적 용도로 사용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컴퓨터 칩이라는 것은 요새 군사적 용도로 엄청나게 많이 쓰이는 것이죠. 미국의 행동은 SMIC라는 중국에서 제일 큰 컴퓨터 칩 만드는 회사가 반도체 제조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조치가 아닐 수 없다.
미국의 회사들은 SMIC에 물자를 그러니까 이제 그 원료를 제공하던 가장 중요한 원천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SMIC 반도체 생산해 가지고 남한테 파는 것을 미국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그 화웨이라든가 SMIC라든가 이렇게 중국의 그 컴퓨터 산업을 정조준해 가지고 공격을 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 예를 들었지만은 아프리카의 그 흑인이 정말 원시인이 창을 들고 서 있는데 핸드폰도 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그림을 제 책 어디에 있던 페이지인데 찾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뭐 제대로 찾지 못해갖고 보여드리지를 못합니다만은 바로 그것이 현대 그 산업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후발주자가 창을 들고 있는 사람이 이걸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만 가지고서 앞선 나라들을 앞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의 5G는 미국의 통신회사보다도 오히려 못하지 않다 해가지고 거의 세계를 석권하다시피 했죠. 그리고 싸움하는 조건도 좋습니다. 미국은 개인 회사들이 나가서 싸우는데 중국의 5G는 말은 개인 회사지만은 중국이 뒤에서 적극 지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가의 지원을 받는 회사는 뭐 망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하게 게임을 벌볼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데 바로 미국이 안 된다라고 하고서 중국의 그 최첨단 그 기술을 이제 공격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미국, 중국과의 패권 전쟁하고 과거 미국, 소련과의 패권 경쟁이 한 가지 점에서 본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은 미국하고 소련은 경제적으로는 서로 엮여 있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 자본주의 따로 존재했던 거예요. 그래서 인터디펜던트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세계 2위까지 올라간 것은 미국의 경제적 지원을 받아서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하고 미국은 인터디펜던트한 겁니다. 바로 미국이 이것을 떼어내는 작업을 디커플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중국한테 가장 큰 돈을 벌게 해줬고 중국으로 하여금 세계 2위, 더 나아가서 세계 1위를 넘볼 수 있도록 야망을 가질 수 있게 해준 것이 중국의 그 최첨단 전자 산업인데 미국이 그것을 지금 디커플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월스트리트저널 보면은 이제 본문 기사도 나오고 그리고 그 안에 그 간단한 동영상이 들어가는데 그 동영상 제목이 그렇습니다. 테크 디커플링, 그 기술을 미국이 디커플 시키고 있다. China's race to end its reliance on the United States. 중국은 이제 그 기술이 상당 부분이 이제 미국에서 온 것이죠. 미국에 대한 의존으로부터 탈피하기 위해서 중국도 참 무한히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중국이 여기서 성공하면은 미국이 아무리 막아도 뭐 큰 나라로 이제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나라로 살아남을 수가 있겠는데 저는 뭐 이런 컴퓨터 이런 데 전문가는 전혀 아니지만은 제 생각으로 이 컴퓨터 정보통신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그 배경이 필요합니다. 정치적인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정치적인 조건은 사실은 민주주의입니다. 그 컴퓨터 산업, 통신 산업이라는 것은 수많은 사람이 자유롭게 소통하는 것입니다. 근데 자유롭게 소통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자유가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도 마음대로 하고 인터넷도 마음대로 하고 이런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국민을 가진 나라라야지 바로 5G 산업 같은 것도 빨리 발전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인데 지금 미국이 중국의 그 5G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중국이 이제 그것도 국내 시장을 가지고서 커야 되는데 그러면 중국 사람들이 전부 구글도 해야 되고 유튜브도 해야 되고 인터넷도 자유롭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자유롭게 하려면은 정치 제도를 바꿔야 되는데 중국이 그것을 허락할 수가 있을까? 이제까지는 국제사회라는 것을 통해서 그 중국의 전자시장을 넓힐 수가 있었는데 중국으로 한정될 때도 그것이 가능할까 하는 그런 그 의문을 가져보는 것이죠. 미국이 중국의 그 이제 전자산업을 이렇게 그 못살게 구는 것과 더불어서 지금 이제 미국 뉴스들입니다. 요새는 그 미국에도 여러 가지 그 유튜버들 중에서 상당히 그 뉴스들을 빨리 신속하게 전해주는 이제 유튜버들이 있는데 제가 최근에 그 US 디펜스 뉴스라는 것을 좀 이제 자주 보기 시작했는데 뉴스 전달 속도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그래서 봤는데 거기에 그 브레이킹 뉴스 속보라고 해갖고 나왔는데 UK Royal Navy joins US Navy to take action against Beijing in South China Sea. 그러니까 남중국 해에서 중국의 행동에 반하는 미국 해군의 작전에 영국 해군도 동참하기 시작했다라는 뜻이죠. 예.
저걸 보고서 이제 뉴스를 찾아보니까 영국의 그 항공모함 퀸 엘리자베스호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그 일본의 그 카가라는 상당히 그 신형 항공모함으로 쓸 수 있는 배를 소개하면서 영국과 일본이 같이 훈련한다는 얘기를 했죠. 바로 영국 뭐 대영 제국은 해군의 나라인데 거기에 그래도 역사를 자랑하는 항공모함이 이제 태평양 해역에서 미국과 함께 중국에 대항하여 작전하기로 했다라는 그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참 놀라운 뉴스는 이제 같은 그 US 디펜스 뉴스라는 그 매체에서 전달한 겁니다. 브레이킹 뉴스 속보해가지고 US, UK, France and Germany have blasted China over their actions in SCS. SCS가 South China Sea입니다. 남중국해. 미국, 영국, 프랑스 그리고 독일이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행동에 대해서 맹비난하였다. 이것은 그 구체적인 내용이 지금 유엔 총회 기간이죠. 그래서 각 나라들이 자기네 견해를 노트로 작성해가지고 유엔에다가 제출을 하는데 독일, 영국, 프랑스 세 나라가 보고서를 하나를 같이 써낸 겁니다. 하나를 써가지고 세 나라가 사인을 한 건데 거기에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벌이고 있는 해양작전 또 중국의 선언 중국의 행동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국제해양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일이 들어갔다는 사실이 아주 충격적인데 바로 이 뉴스를 이제 속보라고 해서 이제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뉴스를 제가 그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찾아본 것입니다. 월드 투데이 뉴스라는 그 뉴스 매체인데 기사 제목이 이렇습니다. Britain, France and Germany condemn China's claims to the China Sea. 영국, 프랑스, 독일,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주장을 비난하다. 예, 중국은 그것이 중국의 고유한 권리이고 역사를 봐도 그렇고 그리고 국제법적으로 자기네 고유의 땅이다 해가지고 남의 구단선이라는 것을 긋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섬들 다 자기 거고 그리고 인공섬들을 만들어가지고 중국은 평화적인 목적으로 쓴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그 뭐 그런 인공섬들의 비행장도 있고 군사시설이 있다는 것을 뭐 여러 차례 이제 우리가 그 사진을 통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예. 영국과 프랑스는 그래도 꽤 오랫동안 미국과 같은 입장을 취해서 이제 중국에 반대를 하고 있었는데 독일마저도 이런 뜻이죠. 예, 영국 불란서 독일 3국이 공동으로 유엔에다가 노트를 제출하였다. 노트. 그러니까 뭐 이제 우리의 견해입니다 하고서 유엔에다 제출하는 거죠. 그런데 그거랑 비슷한 그러니까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하는 이런 행동은 전부 다 불법이고 말이 안 됩니다라는 문건을 이제 여러 나라가 합쳐서 하나로 만들어서 제출한 경우가 바로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어느 나라가 한 것이냐면 말레이시아, 호주,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미국 이 6나라가 공동으로 문건을 하나 만들어 갖고 제출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보이는 행동은 불법입니다. 규탄합니다. 라고 쓴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영국, 프랑스, 독일 세 나라가 이제 같은 양식으로 문건을 제출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기왕에는 그런 것이 없었느냐? 기왕에도 있었는데 이번에 것은 그 디그리, 정도가 달라진 겁니다. 영국, 프랑스 등이 유엔의 그 대륙붕위원회, 유엔에서 이제 바다만 전문으로 다루는 그런 기관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그 대륙붕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륙붕위원회를 통해서 온건한 말투로 외교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한 적은 있었지만은 공식으로 유엔 본부에다가 이 중국의 행동을 규탄하는 문건을 만들어낸 것은 금년이 처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예, 바로 이 내용은 필리핀이 이제 상설 중재재판소로 왔는데다 그 제소를 했습니다. 2013년에 제소를 했고 그 결과가 2016년 7월 12일 날 나왔는데 그 결과는 이렇습니다. 중국이 남의 구단선을 그은 것은 역사적으로 근거가 없고 국제법적으로는 불법이다. 그러니까 남의 구단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섬, 그 인공섬을 만들고 인공섬에다 영해를 선포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불법이고 역사적인 근거가 없다. 라고 해서 필리핀의 손을 완전히 100% 들어준 것이죠. 바로 그날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중국 해군에 대해서 전투태세 명령을 발동했다는 그런 말도 여러 차례 해드렸습니다. 그런 것이 4년이 딱 지나고서 2016년 7월 12일 날 그 결과가 나왔었는데 4년 지난 금년 2020년 7월 13일 바로 이제 4년째 되는 날 미국의 폼페오 장관이 지금 중국이 남진해에서 벌이고 있는 행동은 불법이다. 그리고 역사적 근거가 없다는 그
그 중재재판소에 결의한 똑같은 그런 말을 했고, 그러고 나서 지금 2달 정도 지났을 때 독일, 영국, 프랑스가 여기에 또 조인을 했고, 그리고 말레이시아, 호주,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이 바로 또 미국과 같이 중국을 규탄하는 그런 문건을 제출을 한 겁니다. 이제 바다가 말이죠. 인간이 바다를 이렇게 사용할 줄 알게 되면서부터 바다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옛날에 바다를 쓸 줄 모를 때는 모든 충돌이 이제 육지에서 일어나고 말지요. 그래서 그 유엔에서 그 바다에도 법을 만들어야 되겠다. 서로 싸우지 못하게. 그래서 그 유엔 해양법이라는 것을 지구에 있는 나라 대부분이 모여서 그 단년 동안 회의를 한 결과 UNCLOS라는 그 법을 하나 만듭니다. 그 UNCLOS는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그러니까 바다의 법에 관한 유엔 컨벤션, 유엔 협약, 그러니까 해양법에 관한 유엔 협약이라고 해서 이것이 1980년대 중반에 이제 만들어지죠. 그리고 나라들마다 국회에서 우리는 이걸 뭐 지지한다, 반대한다 해가지고 이제 지금 이 세상 모든 나라가 100% 지금 찬성을 한 그런 상황은 아직은 아닙니다. 그래갖고 이제 국제법이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인데, 그리고 그 바다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냥 줄여서 운클로스라고 얘기합니다. 운클로스. 유엔 해양법 협약이라고 했는데, 바로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이런 나라들이 전부 다 운클로스, 유엔 해양법 협약에 상당한 그 이해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이 나라들은 전부 강대국일 뿐만 아니라 다 그 해양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제 무역도 하고 또 그 나라의 국부를 증진시키는 그런 나라인 것이죠. 그래서 바다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동안에 중국이 점점 돈이 많아지고, 그래서 중국하고 거래를 하게 되다 보니까 중국에서 싼 물건 사오는 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독일 회사들, 예를 들어서 뭐 독일의 BMW라든가 폭스바겐 같은 회사가 독일에서 자동차를 만들면 단가가 비싸지는데, 이거를 중국에서 만들면 단가가 싸잖아요. 그거를 다른 나라에 가서 경쟁하면은 그 단가가 내려갔기 때문에 싸움하기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전부 다 중국에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의존이 점점 커졌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로 커졌느냐? 중국이 자꾸 좀 못된 일을 하는데, 못된 일을 하더라도 그 나라와 가지고 있는 경제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유, 이건 뭐 참고 넘어가야지. 그걸 시비 걸면 되겠어. 라고 하는 식으로 이제 문제가 많이 이제 골마 터질 직전까지 이르는 것이 바로 최근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중재재판소에서 만장일치 결정이 나왔는데도 다른 나라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중국 보고 이것을 따르라라고 이제 강요를 못한 것이죠. 미국마저도 4년이 지난 금년에 중국이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물꼬가 터졌습니다. 수많은 나라들이 중국 그러면 안 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들이 뭐 참 한두 번 얘기한 것이 아니지만은 중국은 인공섬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영해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인공섬은 영해를 갖지 못한다라고 돼 있죠. 인공섬은 영해를 못 갖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이 남진해에다가 섬을 막 만들어 놓고 영해를 선포해서 배들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그 수역이 막 줄어들고 있고, 그 미국은 화가 나서 거기를 미국 군함이 막 다니고, 중국보다 약한 어느 나라도 그것이 국제법으로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비위를 상할까 봐 다니지 못하고 있고, 바로 이런 그 엉성한 웃기는 일들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서양에 있는 그 대국들이 이제 전부 다시 경제적 이득이 아니라 원칙 쪽으로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바로 지난 늦여름에 나타났던 그런 사건입니다.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법적 역사적 주장에 대해서 유럽 국가들 중 최초로 거부한 나라가 영국, 프랑스인데 거기에 이제 독일이 꼈다. 그리고 영국, 프랑스 두 나라는 최근 태평양에 더욱 본격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하였다. 군함을 보내기 시작하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중국이 불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불법입니다라고 말하는 거 가지고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군함이 가서 중국이 불법하는 것을 지켜보겠습니다라는 그 행동을 하고 있는 바로 그 시점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그 제가 지금 방금 얘기한 것 그 자료 말고 TRT 월드라는 그 이제 요것도 그 언론 매체인데 이게 터키 겁니다. 터키가 유럽을 분석하는 것은 유럽의 입장이 아닌 약간 그 제3자적인 입장에서 분석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 터키 국영방송에서 나온 그 뉴스인데 그 뉴스가 그 또 재미있는 뉴스가 있습니다. 그 제목을 보면은 그 글이 제목이 Is China losing its pool with Europe? 유럽 나라들이 미국보다는 중국을 훨씬 더 우호적으로 대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그 유럽의 풀마저도 지금 중국은 잃어버리고 있는 거야? 라는 그 기사가 나왔는데 요 최근에 8월 말에 왕이 중국 외무장관이 그 유럽을 쭉 방문을 한 결과를 이렇게 그 터키 방송에서 이제 요약해서 적어 놓은 겁니다. 중국의 인권 문제에 대한 유럽인들의 여론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경제적인 거래를 위한 정치적인 대가가 점점 커지지 않겠는가. 한국말로 번역해 놓으니까 좀 이상한데 뭐냐면은 지금 중국의 인권 문제가 지금 세계 곳곳에서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나라들의 여론이 무지하게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경제 거래가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경제 거래를 하기 위해서 인권 문제 같은 얘기를 안 하고 참아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대가가 자꾸 커지는 겁니다. 이코노믹 베니핏을 위해서 폴리티컬 코스트를 지불해야 되는데 지금 이 글의 내용은 폴리티컬 코스트가 이코노믹 베니핏보다 커지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래서 이 나라들은 유럽 나라들이 중국과 경제 거래를 해서 얻는 이익이 많지만 그 얻는 이익을 추구하다 보니까 당면하게 되는 정치적 손해가 더 커지게 되었다. 그래서 행동을 바꿀 시점이 되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그래서 중국은 유럽의 친구들을 다 잃어버리는 것 아니야 하는 그 논문을 쓴 겁니다. 왕이 중국 외무장관이 유럽 5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보도의 그 제목이 그렇습니다. 그에게는 답보다는 더 많은 질문이 남겨졌다. 이제 외교관들이 여행을 하게 되면 이제 문제가 많이 해결되죠. 답을 다 얻어가죠. 그런데 답보다는 질문이 더 많아졌다. 이 5개국은 이태리, 네덜란드, 노르웨이, 프랑스 그리고 독일이었습니다. 가서 한 얘기가 투자를 재개할 문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잠잠했었죠. 앞으로 투자를 재개하고 무역 협상을 하고 환경 보호를 위한 협력을 하고 전자정보통신기술 문제 그리고 빅데이터 문제 이런 것 등등을 이제 협의하러 갔었는데 답보다는 질문을 더 많이 얻고 왔다. 여기서 이제 그 몇 나라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태리의 아주 젊은 외무장관이 한 말입니다. 이태리는 중국하고 무역관계 재개를 원하지만 홍콩의 독립은 존중되어야 한다. 홍콩을 저렇게 만들어 놓은 나라하고 무역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얘기한 겁니다. 독일에 갔더니 독일 외무장관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지금 위굴 문제가 많다. 위굴이 신강입니다. 신강. 중국은 위굴에 있는 캠프에 난민촌이죠. 유엔 옵저버를 방문하도록 허락해야 될 것이다. 그럼 우리는 그 일을 환영할 것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체코 정치가가 대만을 방문했다고 중국이 막 그 체코 정치가를 그 윽박질렀습니다. 바로 독일의 외무장관이 그런 행동은 올바른 행동이 아니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왕이 장관이 있는 데서. 예, 그래서 그 지금 왕이 장관의 유럽 방문이 뭐 여러 가지 그 좋은 결과를 좋은 답을 얻기보다도 이제 그 여러 가지 질문들을 지금 만들어내었다. 그리고 바로 그 독일을 방문하고 있을 때는 홍콩의 민주화 투사인데 바로 홍콩 안전법이 생기면서 이제 영국으로 망명 비슷하게 했습니다. 영국으로 이제 피신 와 있는 네이탄 로라는 친구입니다. 영국식 이름으로 네이탄 로라는 이름을 가지게 됐는데 이 친구가 독일 외무부 앞에서 왕이가 방문하고 있을 때 반중국 시위를 열었다. 그래서 이 왕이 외무장관이 유럽 방문해서 상당히 곤욕을 치른 그런 방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태리 외무장관을 보겠는데 34살밖에 안 된 사람입니다. 1986년생이라니까 루이지 디 마이오라는 이태리 외무장관이죠. 그리고 독일의 외무장관 헤이코 요세프 마스라는 외무장관. 이 사람들이 옛날과 달리 왕이 장관 앞에서 할 얘기를 다 해버렸습니다. 인권 문제 얘기하고 뭐 위구르 문제 얘기하고 홍콩 문제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여러분들이 그 네이탄 로라는 그 친구를 볼 텐데 이 사람 이름은 영어로는 네이탄 로가 됐는데 로권충이라는 우리 한국말식으로 읽으면 나관총이라는 그 젊은입니다. 1993년생이니까 지금 뭐 27, 28밖에 안 된 젊은인데 이 친구가 그 링난 대학교의 그 학생 회장 하면서 홍콩 민주화 시위에 앞장을 섰던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중국이 그 홍콩을 아주 세게 누르기 시작하면서 결국 이제 영국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뭐 망명 비슷하게 한 것이죠. 그런데 독일의 중국 외무장관이 왔을 때
독일 대사관 앞에서 데모를 벌이러 갔었다 하는 얘기인데, 예, 이번에 그 2020년 7월에 그러니까 왕이가 유럽을 방문하기 이제 한 달 전이죠. 한 달 전에 미국의 국무장관 마이크 폼페오가 런던을 방문했는데 바로 그 네이탄 로우를 불러내 가지고 격려를 해주고 있는 그 사진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 사진을 보면은 세계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다라는 것이 그냥 그림으로 보이죠. 예, 이 네이탄 로우라는 이 민주화 투쟁을 하는 이 젊은이를 미국이 뒤에서 적극 지원해주고 있구나. 그래서 중국이 그 민주화를, 홍콩의 민주화를 얻어내는데, 홍콩의 민주화는 뭐로 귀결이 되겠습니까? 결국은 중국의 약화로 귀결이 되는 것이죠. 중국의 약화. 이것은 바로 미국이 미중 패권 전쟁을 하면서 노리는 결국은 종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오늘 말씀드렸듯이 그 리퍼 부대를 사용해서 중국을 모욕을 주고 있고, 그리고 또 유럽 국가들은 이제 더 이상 경제적인 이익과 정치적인 그 대가, 이것을 이제 저울질을 해야 되는데, 이제 정치적인 대가가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경우에 정치적인 대가가 너무 커질지도 모른다는 이런 그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글을 보면은 EU하고 중국 관계에서 경제협력, 정치적 대가 어느 것이 더 클지 지켜봐야 되지만 아직은 이제 조금 있으면은 정치적 대가가 경제적 이익보다 큰 상황이 되게 되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 보다 엄격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EU의 입장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관심이 대단히 높아지고 있는 중이다. 이제 점점 정치적 대가가 더 커지는 쪽으로 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그 유럽이 중국으로부터 이득을 많이 보니까 그래서 중국한테 좀 꿀리는 입장에서 이제 딜을 한 것이죠. 그런데 유럽의 기업들이 중국의 동등한 자격으로 거래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유럽의 인내심도 점점 옅어지고 있다. 그렇죠. 중국은 그 자기네들이 그 뭐 유리한 입장에서 아직까지 협상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독일의 기업이 중국에서 자동차 만들려면은 그냥 만드는 일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술을 전이해 줄 것. 그 나중에 기술을 배우게 되면은 중국 사람들이 싼 노동력으로 독일차에 해당되는 것을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은 당분간은 싼 자동차를 만들었지만은 궁극적으로 중국 회사한테 유럽 회사가 지는데, 이런 그 딜할 때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유럽의 인내심이 점점 옅어지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제재는 없지만, 그리고 아직 중국 화웨이가 독일에서 추방된 상태는 아니지만 점차 그 유럽이 중국에 대한 입장이 강해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향후 중국과의 경제관계에 대한 재평가에 안보 관련 요소가 포함될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렇죠. Security implication. 그러니까 중국이 기술이 점점 더 좋아지면은 그것은 중국의 군사력이 점점 더 막강해진다 하고 직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제관계는 점차 안보 관련 요인을 더 깊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독일도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인도 태평양 전략을 따를 가능성이 있고, 그렇죠? 독일도 이제 가입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독일이 인도, 일본, 호주와 마찬가지로 이들과 긴밀하게 협력해서 중국에 대처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중국을 적으로 놓고 거기에 대해 막 동맹이 형성되는데, 독일, 프랑스, 영국이 인도, 일본, 호주, 미국하고 지금 힘을 합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그 디플로매트라는 잡지에서 제가 사진을 인용한 것인데, 뭐 같은 내용의 기사입니다. China's foreign minister finishes Europe tour. 왕이 외상이 유럽 방문을 마쳤다. 왕이's trip to Europe had decidedly mixed result. 그러니까 어떤 성공적인 효과를 갖고 온 게 아니라 이게 성공인지 실패인지 참 이렇게 그 막 서로 혼합된 그런 결과를 지금 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유럽과 중국이 간극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왕위의 유럽 방문은 유럽의 중국에 대한 호감이 아주 약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루어졌다. 아주 약화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얘기하고서 요건 지금 제가 그 바로 터키 뉴스 매체를 인용하는 겁니다. 중국과 유럽의 관계는 양측이 외교 관계를 수립한 45년 전 1975년 이후 가장 바닥으로 내려가 있다. 1975년 해서 지금까지 45년이 됐는데 유럽과 중국의 관계는 지금이 최악이다. 유럽의 여론은 중국을 바이러스 전파의 최대 책임자로 인식하고 있다. 참 유럽이 바이러스 때문에 금년에 고생 엄청나게 했죠. 영국, 프랑스 국민 60%가 중국 때문에 우리가 이 고생을 하고 있다고 믿는답니다. 독일 국민 중 47%,
이들이 중국 정부는 bad actor, 나쁜 녀석들이야 라고 대답을 하고 있어요. 네, 그동안의 중국의 외교가 이건 참 외교라고서 말하기에는 좀 웃기는 거죠. 늑대 외교, 전랑 외교로 싸마는 늑대 외교. 늑대가 어떻게 외교를 합니까? 늑대 외교, 마스크 외교 뭐 이런 것들을 중국이 했는데 홍콩 안전법 이것이 이제 아주 결정타를 날린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유럽인들이 분노하고 있다. 홍콩은 유럽을 상징하는 것이죠. 영국이니까. 매년 이제 연례회의를 유럽하고 중국이 하는데 6월 연례회의에서 홍콩 사이버 안보 인권에 대한 상호 타협 불가능한 이슈가 노정되었다. 유럽하고 중국이 더 이상 타협할 수 없을 정도로 홍콩 문제, 사이버 안보 문제, 인권에 대해서 갈등하고 있다. 그래서 경제 관련해서도 합의된 사항이 나오지 못했다. 중국은 기후변화라든가 글로벌 가버넌스, 뭐 지구가 함께 통치하자 뭐 이런 얘기죠. 서스테이너블 디벨롭먼트, 뭐 지속 가능한 성장 등등에 대해서 말은 많이 했지만은 중국은 아무런 실질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이번 그 왕이 방문 이후에 유럽과 중국의 관계는 간극이 더 벌어지고 있다. 시진핑이가 매일 다자주의, 글로벌리즘 뭐 이런 거 말하고 있지만은 유럽이 이제 거기서부터 서서히 손을 떼고 있는 겁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중국의 경제적 가치는 중요하긴 하지만 인권 문제를 더 이상 중요한 국제 문제에서 논외의 주제가 될 수는 없게 되었다. 인권 문제 이제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까지 갔다는 얘기입니다. 중국의 부드러운 공격 외교는 중국이 처음에는 상당히 부드럽게 했죠. 뭐 공자 학원도 하고 돈도 갖다 주고. 그래서 이걸 참 오펜시브라고 영어로는 얘기를 합니다. 아주 그 부드러워요. 그렇지만은 공격적이에요. 부드러운 공격 외교는 더 이상 유럽과의 악화된 관계를 회복시킬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 되었다. 적어도 당분간 EU와 중국의 관계는 지속적으로 어정쩡한 관계로 남아있게 될 것이다. 제가 그 awkward라는 말을 쓴 적이 있었는데 EU-China relations will continue to be awkward. 한동안은 참 어정쩡한 관계가 될 거다. 유럽은 중국의 인권을 이제 점점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경제적 이득이 너무 많아서 차마 그 얘기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권 문제라든가 이런 얘기 안 하고 있다 보니까 폴리티컬 리스크, 정치적인 대가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폴리티컬 리스크가 이코노믹 베네핏보다 더 많아지게 되는 날 중국은 완전히 고립이 되는데 바로 그 시점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뭐 그냥 참고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참 지금 뭐 전 세계에 100만 명 이상 죽었는데 인명피해 1위가 미국입니다. 2위가 브라질, 3위가 인도, 4위가 멕시코, 5위가 영국입니다. 6위가 이태리, 7등이 페루, 8등이 프랑스, 9등이 스페인, 10등이 이란. 예, 프랑스, 스페인, 이태리, 영국, 인도, 미국 전부 다 정말 중국한테 분노의 마음을 가지는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그 참 2020년이라는 해가 국제 정치의 그 진행 방향을 바꾸는 해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그때 사실 그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을 알고서 예측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 지구의 그 정치가 바뀌는 방향이 더 이상 거꾸로 돌아올 수 없게 이제 중국은 이 모두의 공통의 그 문제거리, 골칫거리로 낳게 되었고 결국은 유럽으로부터도 이제 등을 돌림받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 페이지 하나 보겠습니다. 요건 또 인도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인도, 터키, 이제 제가 그 제3자들의 뉴스를 요새 좀 이렇게 좀 관심 있게 보기 시작했는데, 인도에서 나온 뉴스입니다. No relief for China as PM Modi and new Japanese PM Suga hit it off on a great note. 이거 뭐 영어가 좀 재미있는데, 인도의 수상 모디하고 그리고 일본의 새로운 수상 수가가 히리도프 마음이 너무 똑같다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똑같아가지고 중국은 더 이상 일본 수상이 아베가 아주 골치 아픈 친구가 이제 바뀌었으니까 조금 마음을 돌리려고 그랬는데 전혀 숨을 돌릴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그런 그 기사가 있더라고요. 사진도 같이 나오고. 예, 전 세계가 중국을 이제 손가락질하는 그런 상황으로 접어들고 있는데 예, 우리나라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추석 중에 이 방송이 나갈 것 같은데 약간 뭐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만은 이번 추석 다 잘 지내고 건강하시기를 빌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